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무장한 괴한들이 무차별 총격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110명이 넘게 숨졌고 부상자 가운데 위중한 환자들이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테러 용의자 4명 등 1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총을 든 채 건물 안에 들어선 괴한들.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쏜 뒤 유유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귀를 찢는 총격음이 연신 울려 퍼지자 놀란 시민들은 황급히 밖으로 달려나가고 공연장 안에 있던 사람들도 난데없는 총소리에 몸을 숨깁니다. 현지 시간 22일 저녁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 노보스티는 공연 직전 발생한 총기 테러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115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도 10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태가 위중한 환자도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지 언론은 괴한들이 던진 수류탄과 폭발물로 건물에 대형 화재도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Лично увидел, как террористы зашли, начали расстреливать всех, кинули в итоге молотов, все подожглось. Нас повели к выходу, в итоге выход был заперт. Мы бегали по всему Крокус-Сити. 당국은 소방대원들이 건물 지하에서 약 100명을 대피시키고 화재도 대부분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주한 괴한들을 추적한 러시아 당국은 테러에 직접 참여한 용의자 4명 등 모두 11명을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테러 용의자들 가운데 일부를 차량 추격전 끝에 붙잡았는데 용의자들이 탄 차량에서 권총과 돌격소총 탄창, 타지키스탄 여권 등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 2004년 300명 넘게 숨진 베슬란 초등학교 인질 사건 이후 러시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이번 테러에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는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며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물론 테러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던 것으로 보이는 미국도 우크라이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러 현장에서 발견된 자동 소총입니다. 총알이 가득 들어있는 대용량 탄창들도 발견됐습니다. 러시아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며 범인 수색과 배후 색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는 이번 테러를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IS는 텔레그램에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대형 모임을 공격했다고 성명을 올렸고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도 수백 명을 죽이거나 살해하고 해당 장소를 크게 파괴한 뒤 무사히 기지로 철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번 테러가 실제 IS가 벌인 일이라면 IS가 시리아에서 러시아에 공격당한 것에 대한 안갚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시리아에서 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군과 손잡고 내전에 개입해 당시 시리아 일부를 장악하고 있던 IS를 격퇴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테러를 사전에 감지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7일 모스크바에서 콘서트처럼 많은 군중이 모이는 곳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첩보가 있다며 자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It sounds like the United States picked up some indicators, either listening or informants or something, and passed the information to the Russian government. ISIS is not just a threat to Russia, it's a threat beyond Russia. 반면 러시아는 테러범과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용의자들이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 했다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측과 관련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가 테러의 배후라고 확인된다면 그들 모두를 찾아 무자비하게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테러가 우크라이나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고 미국도 우크라이나가 연관됐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제 18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외교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 북부를 찾아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한반도에 위기를 불렀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중국과 대만 관계에 개입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유세 발언이 중국 굴종적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중명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세 중 마트를 찾아 대파 가격을 살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점검에 나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한 걸 꼬집었습니다. 혹시 야당 대표가 가면 한 900원 정도에는 팔지 않을까 했더니 3,900원이었어요. 어떻게 875원이다, 합리적인 가격이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 지원 유세에 나서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이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남북 관계가 언제 포탄 날아올지 모르고 막 지붕에 떨어지고 이러면 이 동네 경제가 살겠어요? 하다못해 땅값도 떨어집니다. 이번 주 전국 유세를 다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은 외부 일정 없이 선거 전략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논란 등으로 여당 지지율이 출렁인 가운데 한 위원장 원톱 선대위 체제를 놓고도 보완 방법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왜 양안 관계에 개입하냐며 중국에도 대만에도 고맙다고 하면 된다고 한 유세 발언을 놓고 중국을 대하는 굴종적 자세라며 중국 사대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인천 계양을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구 상대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양명주 아웃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왜 이재명 아웃이라고 보이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비례순번 8번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는 등 제3지대도 선거 유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51.7cm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당 38곳에서 비례대표를 냈기 때문인데요. 투표지가 너무 길어서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손으로 개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보 등록은 어제로 마감되면서 각 정당별 총선 기호도 정해졌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4년 전 총선, 35개 정당이 비례대표를 내 투표용지가 48.1cm에 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정당이 38개로 더 늘어나 투표용지가 51.7cm로 길어졌습니다.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 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장 길입니다. 선관위가 지난해 새로 도입한 분류기도 사용할 수 없어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수개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개표 작업은 선거일 다음 날 아침이 돼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신생정당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 비례의석을 받으려면 정당 득표율 3%를 넘거나 지역구에서 5석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정당별 기호도 확정됐습니다. 142석으로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번, 101석인 국민의힘이 2번을 받았습니다.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3번,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번을 받았습니다. 5번 녹색정의당과 6번 새로운 미래까지는 전국 통일기호 정당으로 모든 지역구 후보가 같은 기호를 쓰게 됩니다. 비례 투표용지 기호는 의석수와 지난 선거 득표율 등을 따져 개혁신당이 7번, 자유통일당이 8번, 조국혁신당이 9번으로 확정됐습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 0시부터 투표 전날 자정까지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마이크나 유세 차량 등을 이용한 공개 연설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사전투표는 오는 27일부터 엿새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모처럼 날이 포근한 주말이라 나들이 다녀온 분들 많았을 텐데요.
오늘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연쇄 추돌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와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차량이 밀려 서 있는 제일 오른쪽 차로. 흰색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차를 들이받고 튕겨 나온 차량이 또 사고를 당합니다. 오늘 낮 12시쯤 영동 고속도로 월곶 분기점 인근 수원 방향에서 차량 3대가 관련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도 아니고 본인은 이제 졸았다고도 안 하고 그 부분은 이제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경찰은 가장 먼저 사고를 낸 흰색 SUV 차량 운전자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오른쪽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도로 위에는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고속버스 한 대와 승용차 4대가 부딪혔습니다. 가장 많이 파손된 승용차의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파트 한가운데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새까만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불이 난 세대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통 검게 타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광주시 도청면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인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0살 아들과 7살 딸은 심정지 상태로, 어머니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오늘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9급 공무원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률도 높았는데요. 최근 들어 응시 인원이 크게 줄면서 32년 만에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승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급 공무원을 뽑기 위한 필기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진 오늘 100분간의 시험이 모두 끝나자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고사장을 빠져나옵니다. 반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아직 부족함을 좀 느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험 끝나고 가족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났고 지방직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9급 공무원 최종 경쟁률은 22대 1 수준으로 19대 1을 기록했던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원서 접수 인원도 7년 만에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약간 과도한 업무나 이런 걸로 좀 예전보다는 좀 인기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임용 5년도 되지 않아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 5,600여 명이던 근속 5년 이하 퇴사자 수는 2022년 13,000여 명으로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영 씨. 9급 공무원이었던 이 씨도 임용 5년 만인 지난 2022년 고민 끝에 사표를 냈습니다. 200만 원 안팎의 박봉과 보수적인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거기 많은 분들을 보수적이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모습을 좀 숨기고 살아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빗발치는 악성민원 처리 과정에서 느꼈던 외로움은 이 씨를 공직에서 멀어지도록 한 원인이 됐습니다. 민원인 분들 중에 이제 화를 못 참고 저희한테 막말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잦았어요. 참 외롭구나 이런 생각을. 지난해 8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천여 명 중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받아봤고 이들 중 70%는 월 평균 한 번 이상 이런 민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김포시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9급 공무원 응시자 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반정부 행위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특히 외국 세력과 결탁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세부 사항이 불명확해서 자칫 홍콩 여행 갔다가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홍콩의 한 거리 가판대에 신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문 일면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기본법 23조가 3월 23일부터 발효된다고 써 있습니다. 기본법 23조, 홍콩판 국가보안법입니다. 지난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보완한 것으로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국가보안법은 제출된 지 약 열흘 만인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통과돼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We will become more prosperous, more safe, more secure going forward. And this legislation is good for everybody. 새로운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테러 활동은 물론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안보 범죄로 보고 처벌합니다.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려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합니다. 보안법이 통과되자 각국에선 처벌 행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We also believe that a lot of the phrasing and crimes that are outlined are poorly defined and incredibly vague. 호주 정부도 조항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여행자들도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홍콩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도 중국 본토 수준으로 단속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철수에 나섰습니다. Now it's clearly going to be run in a very different way with very different expectations of how people can behave and what they can say and to a great extent what they can now think. 보안법 시행으로 홍콩 사회의 자유가 위축되고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반도체 산업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축소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도 작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현실보다 실제 같은 디지털 현실을 만들고 로봇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알아채고 반응하게 됩니다. 사람이 쓰듯 그럴듯한 글을 써내는 챗 GPT도 계산 능력이 월등해진 반도체 칩 덕분입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들뜬 마음에 엔비디아를 찾은 이유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한 단계 높일 작은 칩의 등장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This is Hopper. This is Hopper. Hopper changed the world. This is Blackwell. 올 하반기에 세상에 나올 GPU 블랙웰은 챗 GPT를 움직이는 칩보다 6배 넘는 속도에 900배 가까운 성능 향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72개를 한 묶음으로 작동하는 GPU 한 개 가격이 우리 돈 5천만 원을 넘는 고가입니다.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하는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칩은 값이 비싸서 구축 비용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력 제품 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10%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구축해온 데이터 센터 서버 값의 절반을 넘었던 것에 비교하면 메모리 반도체 몫이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앞서 소개한 핵심 칩, 회로, 미국 기업이 설계를 했고 제품을 만들고 포장하는 첨단 공정도 우리 기업이 아닌 대만의 몫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도 화제의 중심에 선 인공지능 반도체. 하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공지능 영역에서 영영 뒤떨어지지 않을지를 걱정하는 주주들의 의심 탓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향후 한 3에서 5년 정도를 바라보면 HBM과 같은 고객에게 특화된
메모리 제품으로부터 발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들이 어떤 AI 서비스를 희망하는지 고객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해하는 데 노력해야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학습 속도를 높여주는 새로운 영역의 반도체를 내년 초 세상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성윤입니다. 한국 야구 팬들은 지고 있을 때에도 응원가와 구호를 외친다. 얼마 전 한국 프로야구의 응원 문화를 소개한 뉴욕타임스의 기사입니다. 관중석의 열정적인 응원은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인데요. 오늘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온 응원단장은 어떤 마음일까요? 장영근 영상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함성 보내주세요! 자그마치 21년 응원 인생만을 위해 달려온 이윤승 응원단장. 고등학교 응원단을 하면서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했었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중들을 끌고 응원하는 그 맛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개막을 앞둔 요즘 응원단장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수많은 관중이 함께하는 응원가와 안무 창작도 응원단장의 작품입니다. 빠른 선수단 아니면 힘이 좋은 선수단 특징을 넣어서 멜로디 라인을 찍어요. 최종 선택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선수한테도 한번 확인을 시켜요. 동작도 너무 어렵게 만들면은 따라하질 못해요. 쉬워야 됩니다. 춤이 아니고 율동입니다. 팬들을 향한 진심 뒤에는 가족들의 남모를 기다림이 있는데요. 안아. 아빠 안아. 아빠 안 와? 뭐 하려고? 빨간 날에 많이 일을 해서 신랑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때는 집에 없거든요. 아빠는 어디 갔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많이 보고 싶죠. 지금 이 아이들의 가장 귀여운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2024 시즌을 알리는 시범 경기가 시작되는 날. 안녕. 안녕. 되게 잘들 지냈어? 경기 상황이 각본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응원단, 치어리더 분들하고 경기 준비하고 응원의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정말 떠나갈 것 같은 이 함성을 질러주고 응원을 해주시면 선수들이 쫓아가요. 역전을 한 경기도 많이 있었고. 응원이 없으면 스포츠는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 응원을 들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하는 그 소속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응원단장을 은퇴해도 저는 이 야구장을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힘이 닿는 순간까지는 하고 싶어요. 네. 연일 군사적 긴장감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요즘 군사시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농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닌데요. 그 이유가 뭔지 통일전망대 김은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평양시 동쪽 강동 지역에 새로 건설된 온실농장입니다. 대지 면적 2.6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만한 대규모 단지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준공식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승용차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단 1년 사이에 기적같이 일떠세운 동무들에게 어떤 말을 골라서 감사한 마음과 이 기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농장에는 천여 동의 비닐하우스와 다양한 형태의 유리온실, 부대시설, 살림집이 들어섰습니다. 온실 내부엔 식물의 생장을 돕는 특수 조명 장치와 단위 면적단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식물 재배기도 보입니다. 일반 재배 방식에 비하여 획기적인 생산성을 담보하는 종합온실 완공으로 온실 남체 생산의 새로운 영역과 경지가 개척됐다고. 그런데 이 농장 자리는 원래 공군 비행장이 있던 곳입니다. 2019년 준공된 함경북도 준평농장도 2022년 준공된 함경남도 연포농장도 모두 군 비행장을 밀고 건설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북한은 인민들에게 사시사철 싱싱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 군사시설까지 내주었다고 선전합니다. 중요 군사 기지들까지 온실토전으로 내어주시며 로고와 심려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북한 매체가 전하는 주민 반응도 뜨겁습니다. 우리는 연포원실을 이렇게 서니까 우리 인민들이 참 덕을 많이 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장좀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지만 북한이 잇따라 군 비행장을 온실농장으로 바꾸는 건 공군의 전술 전략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비행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거란 분석입니다. 60년대 북한이 허황되게도 군사 선진국들과 같은 군사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군력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장도 많이 있을 걸로 이제 보입니다. 곳곳에 중복 건설된 비행장 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줄이고 농장을 지어 민심을 다잡는 기제로 활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재래식 무장 확충에 힘을 쏟는 대신 무인 공격기를 도입하는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나서며 전략 전술을 변경한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핵이 있고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무기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냐, 노동력을 아낄 수 있잖아요. 경제활동에 하더라도 충분한 안보적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군사시설을 줄이고 군인들을 농장과 산림집 건설에 투입하고 있는 북한. 일단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2년 연속 개막전 전경기 매진의 열기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12년 만에 개막전 선발로 나선 한화 류현진은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류현진의 개막전 선발 등판을 보기 위해 이곳 잠실야구장엔 아침부터 일부 현장 판매표를 사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아침 8시 한 40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표 하나는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저도 류현진 선수 보고 싶어서 수원 포기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500장의 현장 판매분이 개시 10분도 되지 않아 동이 났고 개막전은 2년 연속 전구장 매진됐습니다. 첫날부터 류현진을 만난 LG 팬들은 우승팀의 자부심을 강조했습니다. 옷도 산다고 아침 9시부터 막 와서 줄 서 있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작년 우승팀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이번 개막전에서도 고전했습니다. 2회 투아웃 이후 연속 안타로 만루 위기에 몰렸고 신민재에게 적시타를 얻어맞아 먼저 2점을 내줬습니다. 4회엔 문현빈이 평범한 땅볼을 놓치면서 경기가 꼬였습니다. 이후 제구력까지 흔들려 박혜민과 홍창기에게 연거푸 적시타를 맞고 무너졌습니다. 류현진은 처음으로 개막전에서 4회를 채우지 못했고 2007년 9월 이후 17년 만에 선발 등판에서 삼진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좋은 투수인 것 같아요. 실투가 거의 없고 그 딱 실투 하나를 제가 놓치지 않았던 부분이 오늘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아는 1회에만 5점을 퍼부은 타선의 힘을 앞세워 이범호 감독에게 데뷔전 승리를 안겼고 삼성은 연장 10회 KT 마무리 박영현을 두들겨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격투기의 날아차기를 연상하게 하는 기막힌 시저스킥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콜롬비아와 스페인의 친선 경기입니다. 디아스가 측면에서 개인기로 수비 한 명을 떨궈냈고요. 크로스 올린 것을 날아차기로 마무리합니다. 애매한 바운드에 몸을 날려 원더골을 만들어낸 무뇨스. 콜롬비아의 스페인전 사상 첫 승을 완성합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발차기입니다. 뒷발로 찬 타구가 1루 쪽으로 향하면서 아웃! 엉겹결에 발을 댄 것이 절묘하게 1루수를 향하면서 기막힌 수비가 나왔습니다. 뒷발차기의 주인공 프리랜드 선수 많이 머쓱해하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조지아에서 열린 유도 그랜드슬램 여자 48kg급에서 이혜경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온종일 봄 햇살이 퍼지면서 기온이 쑥쑥 올랐죠. 남부 곳곳에선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제주에선 벚꽃이 첫 꽃망울을 틔웠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의 햇살이 더 따스해서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1도까지 올라 4월 하순 마냥 따뜻하겠고요. 남부지방의 하늘엔 오늘보다 구름이 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낮에 광주가 19도, 대구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비교적 비구름이 덜 닿는 남해안 지방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만 살짝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이 비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강원 산지에는 또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비가 지나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방에서는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8도, 전주 1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씩 낮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은 크게 올라서 서울이 21도, 전주 20도, 부산 15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모레 비는 오전에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고온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